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다. 그것이 첫 번째 모욕이었다. 그녀가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 비웃음도 아니었다. 바로 그 콧노래. 음정이 어긋나고 가벼웠으며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만족한 듯한 소리. 마치 야간 통행금지를 어기고 몰래 들어온 것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10대처럼. 그녀는 우리가 기념일에만 입곤 했던 실크 가운 중 하나를 걸치고 있었다. 기념일이 아직 의미 있었던 시절의 말이다. 이번에는 그 가운이 마치 정복의 징표처럼 그녀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와인이 들려 있었다. 카베르네, 내 것이었다. 내가 분기 마감을 위해 아껴두었던 바로 그 와인. 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연 채 3주 동안 공들여 완성한 제안서의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다. 블라인드 방식의 제안 요청서였다.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몰랐고 나는 그 편을 선호했다. 이제 내 작업의 절반은 내 이름조차 달고 나오지 않는다. 나는 화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내 뒤에 서서 마치 다른 사람의 호텔 스위트룸이 아니라 루프탑 재즈바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몸을 흔들고 있었다. 오버하지 마, 민준 씨.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공짜 디저트를 얻으려고 추파를 던지는 웨이터에게만 보여주는 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저 결혼 생활 내내 꿈꿔왔던 남자와 하룻밤 보낸 것뿐이야. 그녀는 그 말을 아무런 수치심이나 망설임 없이 마치 날씨 예보를 전하듯 내뱉었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젠장. 그녀는 웃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 날카롭고 높은 웃음소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않았다. 와인잔을 던지지도 않았다.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이런 이야기에서 흔히 듣는 굴욕적인 헛소리들을 묻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노트북을 닫았다. 딸깍하는 소리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어떤 반응을 기대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문을 쾅 닫거나 접시를 깨뜨리거나 어쩌면 눈물을. 나는 일어섰다. 서두르지 않고. 그저 일어섰을 뿐이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여전히 우쭐해하며. 나는 그녀를 지나쳐 모퉁이를 돌아 내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첫 번째 노트북은 제안서를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캐비닛의 가짜 패널 뒤에 숨겨진 그 노트북은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전원을 켰다. 로고도, 스티커도, 저장된 탭도 없었다. 오직 강력한 보안 VPN과 로그인 창뿐. 내 화면이 깜박이며 켜지자 검은 텍스트와 번호가 매겨진 탭들이 있는 깨끗한 흰색 대시보드가 나타났다. 비밀 자문 컨설턴트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아이디, AMBRX 241, 코드명, 엡실론 합병, 예상거래 가치 4조 8천억 원. 그리고 주요 관계자 및 리스크 요인 항목 아래 그가 있었다. 최진혁, YJ그룹 전략 성장 담당 상무, 그녀의 환상, 그녀의 하룻밤. 아이러니는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나는 6개월 전 준법 감시 감사관으로 엡실론 딜에 투입되었다. 내 작업은 조용했다. 임원들의 통신 기록에 대한 비공식 검토, 배경조사, 이해상충 유발 요인 스캔. 나는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니었다. 딜이 터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고용된 것이었다. 그들이 몰랐던 것, 그리고 그녀 역시 분명히 몰랐던 것은 우리가 리스크 모델에 포함시킨 감사 트리거 중 하나가 경영진과 미공개 이해관계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로 얽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모호한 문구였다. 보너스 조항을 찾을 때 휙휙 넘겨버리는 그런 법률 용어. 대부분의 경우 쓸모가 없다. 하지만 이따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선물처럼 안겨준다. 나는 2달 전 반쯤 작성해 두었던 플래그 서류처를 클릭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직감이었다. 최진혁의 반복되는 출장 일정 중복, 이례적인 호텔 숙박 패턴, 선임 법률 고문과의 브리핑 일정, 주변에 일관성 없는 캘린더 항목들,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 그때는.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에게는 동기가 있었다. 근접성이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접근 권한이 있었다. 내가 서명한 비밀유지 계약서, NDA는 평범한 상용구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리적 정보 공개에 연계된 집행 조항이었고, 이는 만약 어떤 리스크가 특히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무언가가 표면으로 드러날 경우 나에게는 이를 상부에 보고할 권리와 책임이 모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정확히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나는 몇 주 전 미리 준비해둔 이메일 초안을 불러왔다. 제목, 긴급, 임원 서류 관련 미공개 리스크. 본문은 깔끔했다.
비난도, 개인적인 언어도 없었다. 오직 날짜, 기록, 호텔 예약 내역, 내부 이메일, 그리고 한 명의 매우 특정한 동반자, 바로 내 아내와 연결된 최진혁의 출장 활동에 대한 교차 참조 스냅샷뿐이었다. 나는 아직 전송을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 한 잔과 아무렇게나 던진 말 한마디로 내 인생에 들어와 모든 것을 폭파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아직도 컨퍼런스에서 그녀의 핸드백을 들어주고 그녀가 네트워킹 저녁 식사에서 다른 남자들과 히히덕거리는 동안 그녀의 이력서를 수정해주던 그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 같은 남자들의 특징은 이렇다. 우리는 소리치지 않는다. 애원하지 않는다. 위협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기다린다. 기록한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핀 하나를 뽑고 방 전체를 침묵에 잠기게 만든다. 밖에서 그녀가 다시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술기운이 올랐을 때만 좋아하는 쓰레기 같은 TV쇼를 보며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겠지.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채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나는 생각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일요일 아침 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떴다. 항상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자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 새들은 여전히 지저귀고 커피는 여전히 내려지며 당신의 결혼 생활을 폭파시킨 여자는 여전히 침대 주인이 자기인 양 대각선으로 누워 잔다.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났을 때 그녀는 깨지도 않았다. 강아지에게 밥을 줄 때도, 팬케이크를 만들어 그녀 몫을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 두었을 때도, 내가 창고에서 예초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살짝 뒤척였지만 그게 다였다. 그저 기지개를 켜고 잠꼬대 같은 하품을 했을 뿐 죄책감과 비슷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다. 그것만큼은 분명했다. 그녀에게는 끝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진실 폭탄을 터뜨리고 미소 짓고 와인을 마셨다. 그리고 착한 만만한 박민준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묻어버렸듯 이것 또한 묻어버릴 것이라고 단정했다. 저녁 식사 때의 비꼬는 말투, 눈흘김. 그녀의 친구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을 때마다 내 컨설팅 일을 귀엽다고 표현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일상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날에만 보여주는 신중한 정밀함으로 잔디를 깎았다. 잔디는 깎을 필요가 없었다. 바로 지난주에 했으니까. 하지만 그 소리, 미는 동작, 깔끔한 선들이 내 머릿속의 엉망진창을 그만큼이나 깔끔한 줄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우편물을 확인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나사를 사러 철물점에 들렀다. 이미 사둔 식료품을 또 사왔다.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 분노가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무언가로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다. 나에게는 시끄러움이 필요 없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렛대였다. 집에 돌아오니 그녀는 여전히 침대에 있었다. 그녀는 침실 TV를 어떤 주말 드라마 재방송으로 바꿔놓았다. 내가 장바구니를 푸는 동안 통조림 같은 웃음소리가 계단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사과도 재고의 여지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이 언제나 그랬듯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망상 속에 살고 있었다. 놀랍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으니까. 저녁 시간이 될 무렵 그녀는 맨발로 부엌을 어슬렁거리며 물을 마시고 태국 음식이나 이탈리아 음식을 시킬지 물었다. 마치 24시간도 채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탐내왔던 남자와 마침내 잤다고 내게 말한 적 없는 사람처럼 나는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쨌든 주문했다. 레드커리, 맵지 않게 밥 추가. 내가 항상 먹던 것, 그 뻔뻔함은 거의 아름다울 지경이었다. 나는 8시쯤 서재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문을 열어두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종이 뒤적이는 소리를 그녀가 듣게 했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내가 먹지 않은 커리를 소화하듯 그 배신을 소화했다고 그녀가 착각하게 뒀다. 예측 가능한 민준, 믿을 만한 민준,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 남자. 9시 30분에 나는 노트북을 책상 위에 열어두었다.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접근하기 쉽게 내 메일함이 스탠드 조명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그 목록 맨 위에는 초안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제목, 긴급, 임원 서류 관련 미공개 리스크. 그녀는 한 번, 두 번 지나갔다. 세 번째에는 속도를 늦췄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손에 든 빨간 펜으로 인쇄된 스프레드 시트를 넘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내 뒤에 멈춰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 어깨 너머로 제목을 읽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숨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멎었다. 그리고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초안은 열리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변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총알도 뚫지 못할 것 같았던 그녀의 자신감에 잔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메일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 그게 그녀에 관한 것인지, 그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에 관한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게 바로 핵심이었다. 위층에서는 TV가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켜졌다. 과장된 행동, 자신의 생각을 덮어버리려는 시도. 그녀는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들을 수 있었다. 나무 바닥 위를 걷는 부드러운 발소리, 옷장 근처에서 가끔 들리는 삐걱거림. 그녀는 중요할 만큼만, 하지만 행동에 옮길 만큼은 아닌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완벽했다. 1시간 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손에 들고 서재를 나섰다. 그녀는 이제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채 스크롤하는 척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떤 버전의 내가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듯 망설이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가 술을 한 잔 따랐다. 다음 주에 부산에 좀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나는 잔을 흔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새 프로젝트가 생길지도 몰라.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고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부산? 어떤 클라이언트인데? 아직 협의 중이야. 나는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당신은 모를 거야. 나는 그녀의 눈 뒤에서 계산과 추측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일 어머니께 전화해야겠다는 말을 했다. 우리 둘 다 긴장감이 없다고 애써 외면했지만 그것은 마치 노출된 전선처럼 우리 사이에 앉아 윙윙거렸다. 그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폭풍을 두려워할 때 그랬던 것처럼 복도에 불을 켜둔 채. 하지만 이것은 날씨가 아니었다. 이것은 경고였고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월요일 오전 8시 정각. 최진혁은 아마 내 월세보다 비쌀 맞춤형 네이비 수트를 입고 그의 제네시스 G90에서 내렸다. 그는 거울을 확인하지 않는 부류의 남자였다. 거울 속의 모습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남자. 컨시어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 그의 에스프레소는 이미 테이크아웃 컵에 담겨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임원용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시계는 아침 일정으로 진동했다. 합병 전 브리핑, 홍보팀 협의, 주말까지 언론에 발표될 엡실론 딜의 최종 법률 검토. 그는 절정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순간이 온 것이었다. 몇 년간의 노력, 자리싸움, 그리고 위를 향한 잠자리 끝에 최진혁은 마침내 모든 사람이 기억할 남자로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점심에는 샴페인을, 저녁에는 내 아내와 가명으로 예약한 저녁 식사를, 그의 새로운 보상. 그는 내가 메타데이터 조각들을 통해 가로챈 메시지에서 그녀에게 한번 그렇게 말했다. 이 합병은 나의 대관식이야. 그는 더 나은 왕좌를 골랐어야 했다. 3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의 비서인 김 비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에는 회사폰을, 다른 한 손에는 개인폰을 들고 있었는데 둘 다 읽지 않은 알림으로 빛나고 있었다. 상무님,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는 최진혁의 기분을 즉시 망가뜨릴 정도로 갈라져 있었다. 저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아직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최진혁은 문제가 자신의 천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회사폰을 낚아챘다. 공급업체 지연이나 물류 문제 정도를 예상하며. 대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단에 빨간 배너가 걸린 내부 경고 알림이었다. 기밀, 우선순위 1, 정보 공개, 상부 보고. 그는 그것을 열었다. 첨부된 것은 고위험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3자 규제 기관이 사용하는 익명의 준법 감시 포털을 통해 태그된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온 상세한 PDF 보고서였다. 첫 페이지는 직설적이었다. 임원급 책임자와 내부 제안 요청서 문서에 연계된 이해관계자 간의 미공개 연인 관계, 금융감독원 의무 투명성 위반 가능성, 이해상충 신고 조작 가능성. 두 번째 페이지, 호텔 기록. 그가 회사 경비로 예약한 모든 숙박 기록이 내 아내의 항공사 마일리지, 아이디와 교차 참조되어 있었다. 타임스탬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중복되는 날짜는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주요 도시 제주, 부산, 강릉. 그 어떤 출장 기간에도 단 하나의 비즈니스 미팅도 잡혀 있지 않았다. 세 번째 페이지.
데이터 스크러버 API에서 추출하고 내부 준법 감시, 메타데이터와 상호 연관시킨 통화 기록, 수십 통의 심야 통화, 주말 메시지, 모두 보고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결정타, 미래 자산, 인수, 또는 기업 지분 변동에 관한 편향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금융감독원의 정보 공개 규정 조항을 상세히 기술한 스프레드시트. 그날 아침 처음으로 최진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보고서를 닫고 복도 끝 유리벽으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기억보다 창백해 보였다. 그는 숨을 고르려 애쓰며 마치 유출의 근원지가 구석에 숨어있기라도 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또 뭐 있어? 그가 김비서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그녀는 망설였다. 인수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두 번째 이메일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직접 받으셨어요. 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폰을 그에게 돌렸다. 상대 회사 친구에게서 온 스크린샷이었다. 제목, 추가 리스크 공개, 임원 관계, 엡실론 합병, 추적 가능한 메타데이터가 없는 일회용 프로톤 메일 주소에서 발송되었다. 첨부 파일은 동일했다. 최진혁은 발길을 돌려 가장 가까운 빈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문을 쾅 닫았다. 창문은 방음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빠르게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개인 폰을 꺼내 한 번, 두 번 전화를 걸었다.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내 아내는 아직 몰랐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복도 끝에 이사회 회의실은 이미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임원들로 가득 차 숫자, 합병 후 통합, 주가 상승에 대해 웅성거리고 있었다. 최진혁은 문틀에 기댄 채 자신이 들어가야 할지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유혹과 전략을 속삭이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말을 외치고 있었다. 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 그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룸에 로그인을 시도했다. 접근이 지연되었다. 아마도 플래그가 지정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내부 검토가 있을 때까지 잠겼을 것이다. 단 1시간 만에 그를 둘러싼 언어는 성공과 출시에서 감사보류와 상부보고 프로토콜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크게 속삭였고 눈썹은 더 깊게 찌푸려졌다. 김비서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긴장되어 있었다. 법무팀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이해상충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최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 대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가 매력, 편법, 그리고 또 매력으로 쌓아 올린 제국이 금이 가고 있었다. 실수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조용히, 신중하게 지켜보며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를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폭로는 시작되었다. 월요일 오후 2시 16분, 서울과 부산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법무팀이 전체 실사 파이프라인을 일시 중단했다. 늦춘 것도, 망설인 것도 아닌 중단. 모든 열려있는 문서에 빨간 도장을 찍고 접근 권한을 동결하고 공동 브리핑을 중단하고 윤리준법 검토 대기 중이라는 알림과 함께 가상 데이터룸을 폐쇄했다. 몇 주 동안 밤늦게까지 통화를 조율하던 공동 태스크포스는 이제 각자의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예전에는 예상치가 있던 자리에 커서가 깜박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온도는 떨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재무적인 것도 기술적인 것도 아니었다. 윤리적인 문제였다. 그 단어는 항상 더 강하게 와 닿는다. 스프레드시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에 5점을 남긴다. YJ그룹 본사에서 법무총괄 책임자인 김은정 변호사는 내부 고발 문건의 인쇄본을 들고 유리로 된 이사회 회의실벽 앞에 서 있었다. 3시간 전 그녀의 메일함에 도착한 이후로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마치 방사능 물질처럼 들고 있었다. 한 손에는 서류를, 다른 한 손으로는 펜을 두드리며 그녀는 앞에 앉은 12명의 충격받은 임원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연인관계와 관련된 내부 이해상충 공개 실패는 즉각적인 윤리 검토를 촉발할 수 있으며 공동 무결성 프레임워크 7조 시항에 따라 합병 조건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 누군가 기침을 했다.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알았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한 젊은 직원이 노트북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상무님 개인 계정에 대한 배경 조사를 다시 돌리고 있대요. 준법 감시봇들이 개인 기록을 빼내고 있어요.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그녀는 15분 동안 침실 창문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뒷마당이 답을 줄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최진혁에게 3번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이제 음성사서함으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마치 그가 전원을 끈 것처럼 딱딱한 끊김 소리만 들렸다. 4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속삭이기 시작했다. 진혁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민준 씨가. 그가 무슨 짓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침착해요. 소리도 안 지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지켜보기만 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화재 경보 같은 종류는 아니었다. 아니, 이것은 더 조용하고 더 느렸다. 토요일 밤에 그녀가 떨어뜨린 수류탄이 즉시 폭발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그것은 핀이 뽑힌 채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놓여 똑딱거리도록 방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 그 폭발 반경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녀는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두드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카카오톡에 로그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최진혁과 공유하던 비밀단체 채팅방이 사라졌다. 보관된 것이 아니라 삭제되었다. 그녀는 다음 외부 미팅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캘린더를 확인했다. 그녀가 인사팀의 분기별 기획회의라고 팔아넘겼던 그 거짓말. 일정은 사라졌다.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워졌다. 그녀의 이메일에 알림이 울렸다. 법무팀에서 온세 메시지 하나. 제목, 내부 검토 가능성에 대한 통지. 즉각적인 조치 필요. 그녀는 첫 줄을 2번 읽었다. 엡실론 인수와 관련된 인원과의 연인 관계를 통한 수탁자 투명성 위반 가능성을 나타내는 예비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해명을 위한 면담에 참석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최진혁의 지위로 보호받지도, 근접성으로 숨겨지지도, 매력으로 비껴가지도 못한 채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더듬어 그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울리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묵 속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가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녀는 질문처럼 물었지만 그것은 애원처럼 들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녀의 연구 지원서를 편집해주고, 그녀의 첫 컨퍼런스 연설문을 대필해주고, 그녀가 독감에 걸렸을 때 죽을 가져다주고 칭찬을 요구한 적 없는 그 남자가 이 배후에 있을 리 없다고. 만약 내가 그랬다면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남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에 대한 대처법이 없었다. 아래층에서 나는 차고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폰이 자동차 엔진을 손보고 있었다. 내가 걸고 있는 2번째 전화를 가릴 만큼의 소음만 내면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상황을 감시하는 리스크 분석 회사의 개인 연락처였다. 나는 어떤 규칙도 어기고 있지 않았다. 나는 내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은폐 조짐을 보일 경우 외부 보고를 요구하는 NDA 조항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최진혁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도박했지만 나는 어디에나 눈을 두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다른 이메일. 이번에는 최진혁의 비서에게서 온 것이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법률 고문을 통해 전달됩니다. 최 상무님은 예정되지 않은 연락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번역하자면 그녀는 버려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후회도, 죄책감도 아닌 노출. 그녀는 마치 그것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라도 한 듯 휴대폰을 꽉 쥔 채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지난 봄에 내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수국을 심었던 텅 빈 마당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통제력이라는 환상처럼 수국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 그녀는 세상이 아직 온전한 척하며 사무실에 도착했다. 맞춤형 블레이저, 명품 힐,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한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그녀의 비서는 보통 활기찬 인사와 아이스라떼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공기 중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리병 너머의 속삭임이나 그녀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모니터에서 고개를 드는 방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뒤를 따르는 침묵, 부자연스러운 정적, 그녀의 인식 바로 바깥에 걸려있는 말, 없는 지식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곧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의 똑똑하고 무적의 최진혁이 처리하고 있을 거라고. 그는 항상 그랬다. 그는 미소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로 문제를 털어버리는 재주가 있었고 그 덕분에 그녀는 보호받고 선택받았다고 느꼈다. 지금까지는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인터콤이 울렸다. 택배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직접 전달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누구한테서 온 건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서명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경보가 울렸지만 그녀는 손을 저어 무시했다. 들여보내. 문이 열렸다. 평상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유니폼도, 수다도, 클립보드도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커다란 봉투 하나를 건네고 한 번 고개를 끄덕인 뒤 말없이 떠났다. 반송 주소도 로고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이름만이 검은 글씨로 뚜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것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보스턴 포시즌스 호텔에서 찍은 고화질의 선명한 사진이었다. 6월 3일, 최진혁의 가슴에 손을 얹은 그녀의 모습. 그는 웃고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치명적인 친밀함으로 얼어붙은 순간. 두 번째는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이었다. 그녀의 메시지, 민준 씨는 무해해.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 당신은 딜에만 집중해. 자기야.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 규정 SK 항목 401의 발췌문이었다. 거래 흐름이나 수탁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관한 임원의 공개 의무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강조 표시되어 있었다. 첨부된 것은 최진혁이 미공개 이해상충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니셜을 적은 합병 계약서 조항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포스트잇. 로고도 없이 그녀 남편의 필체로 쓰인 5단어. 당신은 결혼할 때 그가 누군지 알았지. 잊었을 뿐. 그녀의 입이 바싹 말랐다. 그녀는 내용물을 다시 훑어보았다. 이제는 더 빠르게, 손이 약간 떨리면서 타임스탬프는 모호하지 않았다. 정확했다. 모든 호텔, 모든 통화, 심지어 그녀가 최진혁의 전략을 다듬을 수 있도록 민준이 편집한 제안 요청서 템플릿 중 하나를 전달했던 바로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추적되고 기록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증거처럼 목록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민준의 반응이 아니었다. 이것은 민준의 기소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잡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한 번 울리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같은 결과였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신호조차 울리지 않았다. 그저 자동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현재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전송, 즉시 반송 메시지가 나타났다. 전송 실패. 사용자가 법적 소통만 허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인가?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왓츠앱을 시도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시그널, 응답 없음. 이메일, 답장 없음. 그녀는 그의 링크드인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차단당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언팔로우가 아니라 차단.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어떻게 그가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 어떻게 그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배경 같던 민준이 이렇게 손이 닿는 유령이 되었을까? 그녀는 다시 포스트잇을 보았다. 당신은 그가 누군지 알았지? 그녀는 그랬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커피를 타주고 컨퍼런스에 데려다주고 그녀가 빛나게 해주던 남자였다. 그녀가 그의 표현을 훔치거나 그의 프레임워크를 발표에 사용했을 때 결코 공을 요구하지 않던 남자. 그녀가 그의 일을 깎아내릴 때 항상 뒤에 남아 예의 바르게 미소 짓던 남자. 그는 보이지 않았고 이제 그는 어디에나 있었다.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인사팀이었다. 시 회의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규정 준수 문제 관련입니다. 그녀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서서 봉투를 챙겨 서류 가방에 넣었다. 포스트잇이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비서의 책상을 지나갈 때 젊은 여직원이 동정심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모두가 그녀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단순히 그녀의 삶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안전망을 지우고 줄을 끊고 출구를 잠갔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자신이 불을 붙이는데 일조한 불길 위에서 화요일 저녁
방은 차갑고 살균 처리된 듯 했으며 의도적으로 온기가 제거되어 있었다. 케플러 타워, 최상층, 생체 인식 잠금 장치와 비밀 유지 계약서의 벽 뒤에 있는 19비 회의실. 비밀이 죽거나 소송으로 전이되는 그런 종류의 방. 모든 휴대폰은 문 옆에 검은 펠트 안감을 댄 쟁반에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였다. 기기도 없고 곁눈질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12명의 남녀만 있을 뿐이었다. 최진혁은 테이블 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평소 비웃음은 평평한 응시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시간 자체가 탈출구를 제공해 줄 것처럼 몇 초마다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YJ그룹의 한태석 회장이 상석에 섰다. 최고 경영진, 부사장, 선임 법무팀, 외부 고문. 아무도 편안하지 않았다. 방은 목소리가 아니라 말없는 공포로 윙윙거렸다. 이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한 회장이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노출됐습니다. 인수하는 회사가 윤리적 해명을 기다리며 딜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번역하자면 지난 36시간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묻어버리지 않는 한 이 젠장할 딜은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마닐라 폴더를 던졌다. 이것이 그가 손가락으로 그것을 쿡 찔렀다. 그들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내부 고발 보고서, 리스크 플래그, 금융감독원, 트리거 조항. 요약본은 다들 보셨겠죠. 폴더는 두꺼웠다. 그는 그것을 열지 않았다. 아무도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하이라이트를 외우고 있었다. 연인관계, 미공개 관계, 내부 자료 공유, 합병 무결성, 위반 가능성, 7조 시항.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이름. 박민준. 그 사람 대체 정체가 뭡니까? 누군가 물었다. 그냥 그녀, 남편, 취미로 컨설팅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개들이 최진혁을 향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틀 밤을 새워 눈이 퀭한 법무팀의 한 여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저희가 더 깊이 조사해봤습니다. 모두가 긴장했다. 박민준 독립준법 감시 전략가. 유령 컨설팅 회사를 통해 운영하며 하청업체를 계속 바꾸고 의도적으로 익명화된 계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그는 우리 인수사와 협력해온 규제 무결성 검토위원회와 관련된 태스크포스에 임시로 파견되었습니다. 침묵이 총성처럼 울렸다. 그는 저쪽 편이었군. 누군가 속삭였다. 아닙니다. 그녀는 거의 너무나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심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중함과 실적 때문에 특별히 요청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는 이상 징후에 플래그를 지정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내부 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상충을 기록하지 않은 후에야 필수 공개 창구를 통해 그것을 보냈습니다. 다른 임원이 물었다. 그럼 왜 그에게까지 추적이 가능한 겁니까? 전략기획 담당 부사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주말 이후로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언론에 흘리지도 않았다. 홍보를 위해 무기화하지도 않았다. 그는 프로토콜의 정밀함을 사용했다. 공개된 모든 단어는 우리의 합병 헌장과 일치한다. 모든 첨부 파일은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교차 검증되었다. 그는 데이터가 말하게 했고 그 소리가 충분히 커졌을 때 그들이 추적하게 놔뒀다. 하지만 왜? 누군가 마침내 불쑥 내뱉었다. 무엇을 위해서? 복수? 자존심? 최진혁이 부서지기 쉬운 웃음을 터뜨렸다. 즐겁지도 조롱하는 것도 아닌 그저 공허한 웃음. 그가 내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이제 동정심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외에 가까운 무언가를 고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엡실론 준비 자료에 그의 발표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죠. 그녀가 이사회를 감동시킬 거라고 했어요. 그가 몇 달 전에 다른 회사를 위해 썼던 것이었죠. 저는 그가 이 딜에 관여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 회장이 이를 갈았다. 자네는 인베디드 준법 감시 책임자의 프레임워크를 그가 그림자 감사를 하고 있던 딜에 표절했다는 건가? 최진혁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맙소사. 한 회장이 속삭였다. 법무팀 여성이 한숨을 쉬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시적이죠. 그 시적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예상보다 더 아프게 와닿았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조각은 의도적이었다. 데이터는 유출된 것이 아니었다. 공개된 것이었다. 보고서의 각 페이지는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빵 부스러기 흔적을 따랐다. 성냥은 분노로 불붙여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에 의해 신중하고 논리적이며 전문적으로 배열되었을 뿐이다. 한 회장이 다시 폴더를 집어들고 고개를 저었다. 이걸 읽으면서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아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폭로하지 않았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지. 소리치지도 위협하지도 심지어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어. 그는 그저 모든 것을 펼쳐놓았을 뿐이야. 마치 우리가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자멸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듯이 외부 고문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보험사에 통지하고 비상성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무, 한 회장이 한때 자신의 황금소년이라 불렀던 남자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자네는 조용히 물러나게. 오늘부로. 최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모두 그녀가 단순히 최진혁에 얽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도화선이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책임, 그녀가 그를 거짓된 명분 아래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박민주는 대체 누구인가? 라고 묻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수요일 아침이 되자 그녀는 최진혁을 포기했다. 그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의 접근 권한이 박탈되고 이사회가 그에게 무기한으로 물러나도록 강요한 이후 단 한 번도 한마디도 없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직장에서의 속삭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2명의 인턴이 휴게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모퉁이 뒤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이 황금소년이 불명예스럽게 좌천되었다고 중얼거릴 때 그 표현은 그녀에게 따귀처럼 와닿았다. 그녀 자신도 한때 다른 여성의 몰락을 묘사할 때 썼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에 이제 그녀는 그것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막으려 손을 내밀지 않았다. 최진혁도 동료들도 심지어 그녀의 사교 행사를 위성처럼 맴돌며 항상 그 빛 가까이에 있기를 갈망했던 오랜 친구들조차도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과 보내지 않은 반쯤 쓴 사과문으로 가득 찬 아침 끝에 그녀는 연락처 목록을 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크롤하여 윤병철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투자 전문 변호사, 오랜 가족 친구, 그녀의 5번째 생일 파티에서 그녀를 목마 태워주고 그녀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축사를 했던 남자.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가 받기 전까지 신호가 4번 울렸다. 변호사님, 다행이에요. 그녀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며 숨을 내쉬었다. 도움이 필요해요. 상황이 안 좋아요. 회사는 추락하고 있고 진혁 씨는 직위 해제됐어요. 저는 윤리검토에 불려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민준 씨는 저랑 말을 안 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조언이 필요해요. 무엇을 살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해요. 언제든 필요하면. 그의 목소리가 면도날처럼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제야 전화하는군. 뒤따른 침묵은 혼란이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네? 뭐라고요? 그녀는 기가 막혀 말했다. 변호사님, 제가 전화한 건 나는 자네가 왜 전화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네. 그가 말했다.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겠지? 자네가 집힌 불더미 속에서 아직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지렛대가 무엇인지? 그녀는 충격으로 눈을 깜빡였다. 이건 불공평해요. 변호사님은 전후 사정을 다 모르시잖아요. 오, 나는 알고 있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가 3주 전에 나에게 브리핑했으니까. 그녀의 가슴 속 모든 것이 안으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에게 공개 시점에 대해 조언했지. 윤병철 변호사는 감정 없이 말을 이었다. 언제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하는지, 어떤 길이 가장 깨끗한 법적 발자국을 남기는지 말해줬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변호사님이 그를 도우셨군요. 나는 그에게 경고했네. 그녀는 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마침내 왜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녀를 안에서부터 태워버릴 말이 나왔다. 그가 자네가 자신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에게 자네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네. 그의 어조에는 분노가 없었다. 후회였다.
기관사가 이미 눈을 감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기차 사고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류의 말. 그녀는 연기를, 부드러운 떨림을, 겸손한 억양을 쥐어짜려 했다. 변호사님, 평생 저를 아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랬지. 그래서 나는 자네가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아는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그에게 시끄럽게가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네. 민준이 같은 남자들은 소리치지 않으니까. 그들은 출구를 만들지. 뒤따른 침묵은 공유되지 않았다. 일방적이었다. 그는 이미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아니었다. 민준 씨는 변호사님을 믿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 윤 변호사가 말했다. 민준 씨는 자네를 믿었네. 나는 그저 자네가 엔진에 불을 붙였을 때 그가 뛰어내릴 낙하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을 뿐이야.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여전히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채. 그녀 발밑에 카펫이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녀의 온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고 그녀는 이제야 그것을 알아차린 것처럼.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제발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법무팀에서 쌓여가는 이메일 스레드를 응시했다. 이제 새로운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고의적 은폐, 공개 실패, 평판 훼손, 잠재적 노출. 그녀는 화면을 닫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최진혁은 사라졌다. 민주는 연기처럼 변했다. 그녀의 직업적 동맹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버팀목이자 도덕적 안전망이었던 윤병철 변호사는 그가 내내 반대편 진영에 서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염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녀는 며칠 전 민준의 얼굴에 대고 웃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약한 남자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묵하는 전략가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는 그저 그녀에게 그들의 서약의 힘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그녀의 미래를 걸 충분한 밧줄을 주었을 뿐이었다. 목요일 아침은 쓰리고 잿빛이었다. 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 없이 밖에 나가보라고 감히 도전하는 듯한 그런 하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보수적인 블레이저, 진주 귀걸이, 낮은 굽, 옅은 화장.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흔들리지 않는 여성의 통제력의 모습. 그것은 의상이었다. 그녀는 오전 7시 58분에 시내 사무실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늘 그렇듯 2분 일찍. 그녀의 레인지로버는 여전히 그곳에 속한 것처럼 임원 전용 주차 공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배달벤에 탄 한 남자가 커피에서 고개를 들고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것이 알아본 것인지 호기심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최근에는 그 둘이 똑같아 보였다. 그녀는 대리석 타일 로비를 목적을 가지고 가로질렀다. 그녀가 이름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던 보안 요원에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출입카드가 스캐너에 닿자 깨끗한 소리와 희망적인 깜박임이 있었다. 빨간불. 접근 거부. 그녀는 얼어붙었다. 다시 긁었다. 빨간불. 그녀는 경비원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회계팀의 다른 여성이 스프레드시트와 아침 식사로 양팔 가득 안고 그녀 뒤에 보안문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나갔다. 아무 문제 없었다. 그저 그녀 쪽으로 짧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재빨리 피하는 시선만 있었을 뿐.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돌아보니 2명의 인사팀 직원이 로비 구석에서 이미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이 든 쪽, 꽉 조인 곱슬머리와 더 꽉 담은 입술을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닐라 폴더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서글픈 작은 것, 서류 가방도, 노트북도, 사과도 없었다. 로비에서 말씀 좀 나눠야겠습니다. 그녀가 묻자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개했다. 원하시면 개인적으로요? 여성이 대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 측접근 권한이 없으시고 노트북도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폴더를 열었다. 맨 위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권고사직서. 타이핑된 날짜가 미리 적힌. 저는 사직한 적 없는데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목이 갑자기 말랐다. 여성은 움찔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 후 귀하의 지속적인 현장 체류가 합병과 회사의 대외 이미지 모두에 평판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평판 리스크. 그녀 자신도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썼던 표현이었다. 저성과자, 스캔들, 브랜드를 창피하게 만드는 실수들.
그녀는 바로 이 로비에서 다른 사람들이 굳은 미소와 봉인된 봉투를 들고 조용히 쫓겨나는 것을 지켜봤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그녀의 동료들이 이제 물결처럼 도착하여 수조 속 물고기처럼 유리를 지나 흘러가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아주 살짝 그녀의 얼굴, 봉투, 얼어붙은 카드 스캐너, 인사팀 직원을 인지할 만큼만 멈췄다.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사직서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조항들로 두꺼웠다. 표준적인 문구. 내부 조사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비밀유지 조항. 그녀의 가치의 4분의 1도 안 되는 퇴직금. 그리고 맨 아래에는 그녀의 접근 권한, 아이디, 역사. 미래를 포기하는 서명란. 말도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높게 갈라지며 말했다. 제가 이 사무실을 세웠어요. 최상무가 딜을 제안하기도 전에 제가 엡실론을 따내는데 일조했다고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그냥 지워버릴 순 없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던 젊은 인사팀 직원이 헛기침을 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6년 전 승진하실 때 공개 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12조. 내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녀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절대로. 최 상무님은 이미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말했다. 그 말은 갈비뼈를 때리는 펀치처럼 와닿았다. 최진혁이 서명했다. 아마 어제, 어쩌면 월요일, 어쩌면 그의 이름에 플래그가 지정된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폴더 가장자리에 끼워진 펜 위를 맴돌았다. 시야가 단어들을 번지게 할 만큼 흐려졌다. 맨 아래 줄이 굶주리고 필연적인 모습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명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최종 급여라고 표시된 봉인된 흰색 봉투를 건넸다. 개인 물품이라고 표시된 또 다른 봉투. 세 번째 더 큰 봉투는 표시가 없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사무실 책상 물건 대부분을 담고 있었다. 포장된 방식이 외과 수술처럼 느껴졌다. 비인간적으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단체 채팅방이 축하 이모티콘과 디지털 샴페인 선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누군가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팔에 봉투를 끼고 최대한 어깨를 편 채 건물을 걸어 나왔다. 밖에서는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다 더 세게. 그녀는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지켜보았다. 기다리는 차도 우산도 없었다. 그녀의 평판은 단순히 멍든 것이 아니었다.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그리고 어딘가 그녀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민주는 지켜보고 있었다. 앙심을 품지도 고소해하지도 않고 그저 비처럼 조용하게, 포효하지 않고 그저 내리는 폭풍처럼 모든 것이 씻겨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새벽 4시가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켜졌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두 통, 세 통. 그녀는 어둠 속에서 뒤척였다. 얼굴은 베개에 반쯤 파묻힌 채 뇌는 피로와 부정으로 흐릿했다. 아파트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부드럽지만 꾸준한 바깥의 폭풍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전날 밤비에 젖어 여전히 축축했다. 그녀의 사직서는 식탁 위에 접혀 무시된 채 놓여 있었고 더 이상 자신감에 속하지 않는 립스틱 자국이 묻은 와인잔 옆에는 봉인되지 않은 흰색 봉투들이 놓여 있었다. 네 번째, 벨이 울렸을 때 그녀는 받았다. 여보세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최진혁의 CEO 한태석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큰 것이 아니었다. 무너지고 있었다. 은행 두 곳이 자금 지원을 철회했소. 두 곳이 전부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소?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눈을 깜빡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회장님, 잠시만요. 뭐라고요? 저는 인수하는 회사가 방금 딜을 중단시켰소. 보류가 아니라 중단. 우리 법무팀은 이걸 선제적 봉쇄 조치라고 부르더군. 추가 공개가 있을 때까지. 그들이 정확히 그 표현을 썼소. 대체 당신 남편 정체가 뭡니까? 그녀는 침을 삼켰다. 저는 그가 컨설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한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인수전 윤리 검토팀에 파견됐었어. 우리는 오늘까지 몰랐지. 당신이 그를 근접하게 만들었고. 당신이 우리를 규정준수 충돌에 노출시켰고 이제 전체 규제 프레임워크가 수정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우리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겠나?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묻는 것에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 남편은 누구인가? 그녀는 더 이상 몰랐다. 안다고 생각했었다. 민주는 말이 없고 인내심 있고 신중했다. 항상 그녀의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주고 그가 초대받지도 않은 발표를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던 남자.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원한을 품지도 않았다. 공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의 침묵이 복종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전략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회장님, 그녀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이 타는 듯했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18명의 임원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주주 소송이 이미 형성되고 있으며 2개의 홍보팀이 이 일이 공개될 경우를 대비해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소. 실사 기록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 빵 부스러기를 남기면서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그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는 그저 사실들을 모아서 그것들이 발견될 곳에 놔뒀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견된 거지. 그녀는 천장을 응시했다. 입이 마르고 맥박이 귀에서 쿵쿵거렸다. 그가 옳았다. 민주는 결코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집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놔두고 모두가 화재 경보를 무시한 후에 터지도록 폭발 시간을 맞췄을 뿐이다. 전화선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 회장이 말했다. 조용히 이제. 당신 남편이 정확히 누구라고 했지?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화면이 방을 가로질러 창백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이 어두워진 TV 화면에 비쳤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 축 처진 어깨. 마침내 그녀는 일어섰다. 그녀는 테이블로 걸어가 며칠 전 민준이 그녀에게 남겨둔 마닐라 폴더를 꺼내 한 번 더 훑어보았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마지막 문서는 법률 용어가 아니었다. 위협도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메모였다. 맨 아래 깨끗하게 인쇄된 한 줄. 기존 비밀유지 계약서에 대한 구조 비항. 파트너 간 신뢰 위반 공개 조항에 따라 제출됨. 구조 비항. 그것은 그가 처음 그의 일을 설명했을 때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조항이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그 모든 규정 준수 같은 건 지루해. 그냥 당신 말만 믿을게라고 말하곤 했던 시절. 그녀가 결코 묻지 않았던 계약서에 묻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고 이제 그는 그것을 사용했다. 파트너 간 신뢰 위반 공개. 고용주도 배우자도 컨설턴트도 아닌 파트너. 그는 그녀를 우회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그녀의 관계를 통해 들어와 그것을 법적 트리거처럼 사용했다. 그녀는 폴더를 떨어뜨리고 그 옆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 모든 악수, 그녀가 했던 모든 연설, 그녀가 언급했던 모든 이름, 그녀가 잘랐던 모든 모퉁이가 그녀가 기억할 수 없다고 무시했던 남자의 단 하나의 깨끗하고 승인된 행동 아래서 증발해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넘어섰고 이제 그녀가 마지막으로 쌓아 올린 것. 그녀의 미래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가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서명과 용서하지 않는 침묵뿐이었다. 토요일. 그녀가 그의 얼굴에 대고 웃으며 승리의 카베르네 잔을 따랐던 그 밤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박민주는 그가 후보에 오른 줄도 몰랐던 무대에 섰다. 한국기업윤리연구원의 연례 서밋이 제주도의 한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열렸다. 초청된 임원급 인사들만 참석했고 동문과 과거 연사들에게만 허용된 보안 라이브 스트림을 제외하고는 카메라 촬영이 금지되었다. 그녀는 오전 10시 52분에 받은 이메일 링크가 아니었다면 전혀 몰랐을 것이다. 제목, 이건 보는 게 좋을 거야. YBC 윤병철 변호사? 물론이었다. 그녀는 클릭하기 전 오랫동안 링크를 응시했다. 그때는 이미 비디오가 버퍼링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미지가 끊기고 흐릿해졌다. 그녀가 고속 기업용 인터넷 요금제를 해지해야만 했던 이유로 그녀의 와이파이는 불안정했다. 화면이 선명해졌을 때 그가 거기에 있었다. 무대 위의 민준. 단정한 수염, 차콜 수트, 노타이, 차분하고 위엄 있으며 박수를 받고 있었다. 카메라가 청중을 훑었다. 임원들, 법조계 거물들, 준법 감시 책임자들, 금융계의 문지기들. 한때 그녀의 이메일에 답장하고 오찬에서 그녀와 악수하고
그녀가 사회를 본 투자 서밋 패널에 참석했던 바로 그 사람들 중 일부. 이제 그들은 그를 위해 기립하고 있었다. 박수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그것은 존경스럽고 진심 어린 부풀어 오르는 박수였다. 영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여파로부터 조용히 그들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바치는 그런 종류의 반응. 민주는 마이크를 조정했다. 그의 앞에는 노트도 텔레프롬프터도 없었다. 그저 권력으로 가득 찬 방 안의 그 자신뿐이었다. 저는 결혼했었습니다. 그가 꾸준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침묵이 약함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말이죠. 방이 조용해졌다. 완전한 집중.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아이패드에 깨진 화면을 통해 지켜보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가 두 해 전 생일에 그녀에게 사준 바로 그 아이패드였다. 배터리는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고 너무 많은 타일 바닥 호텔에서 너무 많이 떨어뜨려 가장자리가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림은 끊기면서도 끈질기게 계속 재생되었다. 저는 제 직업 생활 대부분을 마쿠에서 보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대필하고 컨설팅하고 검토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요. 저는 그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랬죠. 그는 잠시 멈춰 숨을 골랐다. 하지만 유산이란 그가 방을 훑어보며 말했다. 단순히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배신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은 정밀하게 사용될 때 그 어떤 마이크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지켜보았다. 민준의 얼굴은 의기양양하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그의 어조에는 악의가 없었다. 그녀의 몰락에 대한 쾌감도 없었다. 그저 차분함, 그저 진실. 그녀는 자신에게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그는 그냥 내 남편이 아니었어. 화면에서 그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치 그가 신호를 통해 라이브 스트림의 뭉개진 픽셀을 통해 그녀의 말을 들었다는 듯이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그저 그녀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 말을 대신 해주고 있죠. 피드는 박수 소리와 함께 끊겼다. 그리고 한때 게임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그녀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조차 없었던 한 남자의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다.